가게 얻어서 장사하시는 분들 정부가 뭐 취득세 좀 깎아줍니까? 뭐 내가 미용실 한다. 미용 장비 살 때 정부가 취등록세 깎아줍니까? 치과 한다. 치과 장비 살 때 취득세, 아니 뭐 재산세라도 깎아줍니까?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비행기 살 때마다 취등록세 또 재산세를 매년 수백억 원씩 깎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그 현금 그만큼 지원해 준 겁니다. 이렇게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에게 지원되는 것 중에 불합리한 것은 지금이라도 좀 빼야겠습니다. 금요일 선거의 감 김원정입니다. 시작합니다. 지난해에만 대한항공이 한 300억, 아시아나항공이 한 50억 원 정도 깎아줬던데 이게 이제 30여 년 전에 우리 기업들 글로벌 시장에서 쑥쑥 커나가라고 그때 우리 국민들이 지원해주는 제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대한항공이 자산 27조 기업입니다. 네. 이렇게 자산 27조 기업을 별로 근거도 없이 도와주면 작은 중소기업 편의점 점주분들은 해마다 어떤 도움 받고 계십니까? 재산세 깎아줍니까? 네. 또 하나, 이 지방세 감면 특혜를 4년 전,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막았답니다. 왜 막았을까요? 정인들 기자 왜 막았을까요? 국회의원들도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은 모두 무료로 이용하죠. 국적기에 한해서. 네. 자, 오늘 금요일 원탁의 기자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재벌 3세 민낯. 이번에는 파리바게트의 SBC 3세입니다. 이야기해보고요. 아니, 저걸 좀 이야기해보죠. 근본적으로 왜 3, 4세는 사고를 치나. 무슨 유전자가 따로 있는지. 두 번째 주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했고 지금 대기업 이런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이상 못 갖습니다. 이걸 좀 더 지분을 가져보세요.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어디까지 가능한 거고 뭐가 문제인 건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팟빵 홍보를 빠뜨렸네요. 저희가 이 시간대가 9시 10분으로 늦어져서 이거 홍보하기도 너무 힘드네요, 진짜. 네. 팟빵 저희가 부지런히 올리고 있고요. 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순위가 계속 올라가니까 홍보하는 맛이 있네요, 이게. 자, 금요일 원타의 기자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중알배, 고란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아무도 즐겁지 않으시군요. 네. 자, 이번 주에 이 이야기 잠깐 하고요. SBC 파리바게뜨 말고 뭐 있죠? 뭐 베스킨라빈스도 있고요. 네. 커피 전문점도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요새 토스트플레이 그건 CJ 거고요. 네네네. 네. SBC 삼립이라는 빵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 사실은 삼립에서 온 회사죠. 네. 발전한 회사죠. 네. 인수를 한 거죠. 네. 원래 형제 회사였는데. 쉽게 말해서 삼립에서 출발했는데 네. 첫째한테는 회사를 주고 둘째한테는 돈을 줬는데 네. 이게 운때가 맞았는지 네. IMF가 터지면서 이 돈을 받은 둘째가 사업 확장을 엄청 했습니다. 네. 돈을 활용해서. 그래서 그게 허영인 회장입니까? 그래서 결국 네. 모회사를 먹었죠. 네. 그렇군요. 네네네. 그 허영인 회장의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액상 대마 흡입하고 매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실 이 허영인 회장 아들이 둘 있는데 첫째는 사실 언론에 잘 안 나왔거든요. 네. 뭐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 둘째가 상당히 유명한 친구였던 게 본인이 친구예요? 친구네요. 네. 가깝게 지내. 그렇진 않고 78년 나이 친분이 있으시죠. 친분은 전혀 없고요. 네. 아무튼 나이가 비슷한 이유로 다 친구만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네. 아래 위로 다 친구인 거죠. 네. 뭐. 네. 그래서 네. 왜 웃으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제가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쉑쉑버거 말씀하시는 네, 좋은 기회. 네. 뉴욕에 갔을 때 그 쉑쉑버거에 대한 맛을 잊을 수가 없는데, 조심해야 할. 네. 섞기로 삭제하겠습니다. 네, 삭제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햄버거, 네. 그 프랜차이즈를 들여와가지고 굉장히 화제를 일으켰고, 실제로 많이 성공을 했고, 네. 사업적으로 수완이 장남보다 뛰어나구나. 그런 말이 있었죠. 그리고 지분이 사실 장남과 차남의 경우 보통 장남을 좀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허영인 회장이 장남과 차남 지분이 비슷해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회사를 가져갈까에 대해서 막 반신반의하고 그리고 이제 둘째가 이제 사업에 성공하면서 둘째 쪽으로 가나? 라고 했는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냥
당장 그 직책에서 해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경영에 절대 참여를 못하게 하겠다. 네. 끝까지 선언을 해서 허영인 회장이 화가 많이 났나 봐요. 네. 네. 이게 특히 왜 그러냐면 큰아들로 뭐 분명해졌네요. 가는 느낌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전형적인 소비자 친화적인 회사인 거예요. 그렇군요. 다 소비자들이 친한 그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인데 만약에 내가 빵을 사준 내 아이한테 빵을 사준 파리바게뜨 빵의 그 사장 아들이 대마초를 흡입했다? 그러면 왠지 그 영향이 내가 사주는 이 빵을 먹는 아이한테도 미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이 크죠. 네.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그 뭐 아까 샌드위치도 그 그렇고. 뭐 햄버거 이야기 이제 그 브랜드 이야기는 하지 말죠. 그 햄버거 저는 그게 왜 성공인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외국 나가서 잘 나가는 브랜드 갖고 들어와서 네네네. 그 테헤란로에 큰 가게만 있으면 이도 기자도 할 수 있어요. 아, 그게 이제 그거를 네. 상당히 그 재벌 2세, 3세, 4세들이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해외 출장,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접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 들여온 라이선스가 있더냐? 10여 년 전에 롯데가와 삼성가의 딸들이 많이 핸드백 했죠. 수입하는 거 가지고 면세점에서 경쟁을 했죠. 네네네. 루이비통, 네. 샤넬 네네. 누가 많이 수입해서 잘 네네. 파나 매출이 쑥쑥 오른다. 네네.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할아버지들이 리비아 같은 데 가서 사우디 같은 데 가서 돈 벌어가지고 기업 세워놨더니 손녀딸들은 루이비통 핸드백 수입해가지고 많이 팝니다 하고 연일 기사나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하고 이 그 허영 회장의 천황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될 게 이 회사는 어차피 자체가 이 식품 관련된 회사인 거고 그 하나의 그 카테고리로 햄버거를 들여온 건데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 햄버거 회사가 그 글로벌리 매장을 잘 내주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많이 들어가서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냈는데 네. 이 회장이 그때 천하게 그걸 따내가지고 도쿄 가니까 화장을 한 거죠. 많던데요. 아, 그러니까 거기도 똑똑한 도쿄, 3세들이 많나 보네. 도쿄, 사우디, 그다음에 한국, 한국이 해외 자, 매장 중에 몇 번째에 해당하는 뭐 이걸 그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근데 왜 도대체 잊을만 하면 회사니까? 그렇습니다. 잊을만 하면 왜 3세, 4세입니까? 유독 우리가 그렇게 유독 그런 기사만 눈에 띄는 겁니까? 사실 뭐 세대를 내려가면서 그 창업자들의 정신을 이어받기 쉽지 않죠. 근데 이제 2세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직접 받고 네. 한 대를 거치면서 3대째 항상 뭐 어떤 고비나 위기를 3세, 4세.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대한항공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도 그렇죠. 맞죠. 네, 다 그래서 3세들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떤 고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뭐 어디나 마찬가지, 뭐 가까이 저기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세 번째 세대 때 한 100년이 되잖아요. 그때 항상 고비가 된다는 거고 일단 네. 걸러서 그 창업자 때 고생한 이런 게 많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다 물려받는 거니까 어떤 고생도 없고. 그 전문가들이 고랑기죠? 분석한 거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1세는 말 그대로 창업가예요. 진짜 바닥에서 시작해서 열심히 하는 거고 네. 2세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버지 자체가 자기 아들한테 끊임없이 심어줘요.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그리고 둘째의 역할은 뭐냐면 처음에 창업을 했으면 그 사세를 확장하는 거 대표적인 삼성인데 이병철 회장이 물론 창업을 했지만 이건희 회장 당대에 삼성이 세계적인 글로벌 그룹이 그렇죠. 될 수 네. 있었던 거죠. 그런데 3세는 이미 2세 때 자기 아버지 때는 정말 그 뭐 남부럴 거 없는 부자로 그냥 원래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계속 살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를 이루겠다. 뭐 이미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런 목표의식이 약한 거 아니냐라는 네. 거고 두 번째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하는 소위 말하는 왜곡된 계급 의식이나 네. 아니면 금전 만능주의 등을 당연시하는 삐뚤어진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내가 뭐 폭력, 뭐 마약 이런 걸 해도 아유 뭐 아버지가 다 빼주겠지. 다 네. 이런 거죠. 뭐 연방 지평률로 나오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의식 때문이고요. 세 번째가 아무래도 일찍 경험하게 되는 외국 생활에서 그 마약 같은 부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우리나라가 네. 왜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해외에 나갔을 때 그런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대호 기자. 너무 이야기를 다 해버리셔가지고 드디어 저도 이제 말할 기회가 왔는데 그 예를 들어 보면 100년 지속 가능한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희박해요. 네. 창업 1세대가 100년 동안 살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을 한다고 해도 아마 위기가 여러 차례 있을 거거든요. 그게 이제 3세들의 온 시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시키기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또 기존에 하던 것들, 잘 하던 것들에 이어서 3세, 4세로 갈수록 새로운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주력 사업이 아닌 것들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키운다거나 거기에 또 새로운 것을 덧붙여야 하는 부담감들이 있는 것도 약간 사업성에서는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뭐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인가요? 네. 그곳은 그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한 2명 정도만 경영에 거기는 참여를 다 또 해군사관학교 보내죠. 그렇죠. 네. 그 그러니까 가족 그 CEO 풀이 한 가족이 한 몇백 명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 가능한 사람을 뽑아내죠.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건데 일단 네. 우리는 혈맥만 있으면 뭐라도 하나 받지 않습니까? 반계라는 말이 회자가 네. 될 정도로.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개개인의 일탈은 뭐 유학에서 접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네. 이 허이수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41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대마 사범치고는 좀 고령이다. 네, 맞아요. 초범치고는 좀 고령이다. 그리고 네. 대만대 액상이다. 네. 이게 또 약간 특이한. 아, 두 분이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는 말 타고 허업을 뻔해서 진짜 목숨 걸고 사냥하는 거 아니에요. 호랑이 만나면 죽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사막 가서 돈 벌어오고, 뭐 미군 수다 남은 트럭으로 그렇게 해서 기업을 세웠단 말이죠. 아버지 세대는 이제 사냥법 전수 받아서 정말 큰 성을 쌓았고요. 그죠? 성을 지키는 법도 배웠고요. 근데 3세, 4세는 그때 성 안에서 그냥 안전제일 포대기 안에 쌓여 있다가 어려운 걸 모르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한 25, 30 되면 미국 갔다 와서 막루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그다음에 바람 불고 비 오면 미끄러지는 거죠.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SPC 그룹도 예전에 그 허진수, 그 희수 두 사람 네, 삼립. 네. 뭐 상무로 입사해서 막 이렇게 수업 받을 때도 네. 정말 공장이라든지 말단, 뭐 물류 이런 것부터 다 배우고 올라왔다.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그건 어느 기업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배우면서 대마초도 배우고. 어디든 항상 뭐 영업 일선 아니면 공장 관리, 물류 관리 다 여러 가지 경험해 봤다고는 하는데 네. 사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그것을 잠깐 경험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거기서부터 한 20년, 30년 올라오는 사람들이랑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죠. 네. 자, 원타이 기자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를 알면 성공이 보입니다. 경제가 들리는 아침.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3866님이 미운 사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셨고요. 사세가. 네. 김영숙님이 수제버거 붐 일기 시작하니까 미국에서 수제버거 사업 들어와서 대부분이 소규모 업자들인데 그 파이 손쉽게 가져간 거 아닙니까 하셨고요. 어쨌건 외국 브랜드고 로열티는 외국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45 미운 4세. 4508님이 인천에서 1인 금속 가공 제조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일이 없어 일당으로 일 나가는 길에 청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소개하는 치킨집보다 많은 금속 가공업체 서로 경쟁하려고 치킨 게임 하네요 하셨는데 치킨 달라는 말씀이세요. 보내드릴게요. 치킨 게임 제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네, 한 3마리 보내드릴게요. 힘내시고요. 네. 자, 이제 은산분리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율을 4%, 뭐예요. 의결권 없는 건 10%까지 가질 수 있죠. 그렇죠. 네. 그 인터넷 뱅크들이 그래서 뭔가 자본들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삼성, 현대, 뭐 우리가 아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종잣돈을 못 채워넣습니다. 네. 은산분리 규정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좀 풀어주자 밝혔고, 어제 여야가 지금 10%인데 이거 한 그럼 한 34%까지는 지분을 가질 수 있게 해볼까요? 아직 통과는 안 됐고요. 네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인설 기자.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건 사실 모바일하고 금융의 어떤 서비스업인데 이걸 막고 있는 규제가 이제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은산분리가 있는데 이걸 좀 풀어보자는 거죠. 근데 다만 상징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다만 이렇게 푼다 하더라도 과연 인터넷 전문은행 재벌은 일단 막아놨고요. 그러니까 그 소유주가 있는 그 오너가 있는 상호투자 제한 기업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어차피 못하죠. 예,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진입이 가능할지 지금 현재 있는 카카오뱅크나 K뱅크도 어느 정도 더
덩치를 키울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뱅크나 카카오뱅크 두 개인데 작년에 문 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종잣돈 부지런히 채워가지고 돈 대출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특히 K뱅크가 많이 어려웠죠. 그게 이제 카카오뱅크는 사실 주주 구성만 놓고 보면은 카카오뱅크라기보다는 한국금융지주뱅크 뭐 이쯤 돼야 되는 거예요. 네. 한국금융지주라는 그 지금 한국투자증권 그걸 갖고 있는 그 지주 회사가 동원증권, 동원그룹요? 네. 예, 동원그룹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카카오뱅크라는 이제 이름을 붙였고 K뱅크는 KT가 네.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지분이 10%밖에 안 되고 의결권은 4%까지밖에 행사가 안 하고 우리은행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증자를 하려면 KT 입장에서는 돈을 넣고 싶어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KT는 산업자본이니까 그러니까요. 금융자본이 아니고 네. 다른 모든 주주들의 동의를 다 얻어서 똑같이 1,000억이면 똑같이 분배를 해야지 지분율이 높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다른 주주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돈도 없고 더 넣고 싶지도 않고 네, 우리는 그냥 3% 네, 지분만 맞아요. 갖고 있을래 이러면 증자가 안 돼버리죠. 그래서 증자가 안 되니까 지금 K뱅크 영업 방식이 뭐냐면 이게 BIS 비율 그러니까 뭐 은행 건전성 비율이라고 그러죠. 대출액하고 예금액하고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네. 되는데 당연하죠. 그게 안 맞는데 대출 상품을 내놨는데 팔다가 중단해요. 네. 왜냐하면 BIS 비율이 떨어져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게 잠시 중단했다가 또 예금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또 올라가면 다시 또 오픈해서 그야말로 종잣돈이 없어서 대출이 네, 안 될 맞아요. 만큼. 한 10일 영업하다가 또 닫고 다시 하고 지금 네. 아마 대출이 대기했다가 또 이제 문 닫은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려움이 많으니까 네. 이걸 좀 풀어주자. 카카오뱅크는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반면 금융자본이 이제 대주주로 있다 네네네. 보니까 비교적 K뱅크에 비하면 좀, 비교적 네, 자본 합충이 쉽죠. 좀 네. 쉬웠고 네. 그나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저 볼륨이 카카오뱅크가 훨씬 크더군요. 가입자나 훨씬 크고, 뭐 매출액 그다음에 규모가. 네. 일단 인프라가 조금 더 낫죠. 네. 예. 그리고 이게 자본력이 되니까 새로운 상품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전세자금 대출 네. 이런 거는 지금 K에서는 아주 시도도 못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뱅크는 하고 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건 청취자분들이 그런 걸 풀어줘서 좋다면 왜 진작 풀어주지? 또는 풀어줘서 정말 되나? 큰 문제는 없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대호 기자. 일단 은산분리라는 게 만들어진 것 자체를 놓고 보면 재벌과 거대 자본의 어떤 뭐 현금 인출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95년에 처음 시작이 됐던 이야기였고 95년은 아닌데요. 95년에 그 은행법이 네, 만들어졌고 네, 이후에 네. 뭐 금융지주회사법도 있고 공정거래법도 있고 세 가지 법이 다 뭐 몇 개 역사적으로 있으니까요. 보자면 61년에 네. 시작했다고 봐야죠. 박정희 정권 때. 그리고 또 금융시장의 그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모기업의 제조사의 실패가 금융사로 전이될 수도 있다. 그리고 네. 공정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융계열사를 가진 제조업과 갖지 못한 제조업 사이에 발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은산분리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됐던 건데. 네. 근데 또 이걸 완화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인터넷 전문은행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네. 창조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규모의 경제도 실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외국 자본과의 형평성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지금 KB금융지주나 뭐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3대 그 금융지주사들 보면 네. 외국인 지분율이 70%에 육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이제 국내 자본이 차별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군요. 나오는 거죠.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에 국한된 건 아니고 전반적인 은산분리 이야기입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아니 왜 우리 산업자본은 지분을 못 갖는데 외국 자본들은 가질 수 있지. 외국 자본들도 다 그 비율 아래로 갖고 있으니까 가능한 그렇죠. 겁니다. 네. 그리고- 잘게 쪼개서 갖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 외국인 비율이 70%가 외국인 하나가 70이 하나가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예. 네. 여러 가지 아주 펀드 많아요. 단일 대주주란 최대 네, 주주는 국민연금이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항상 네. 지분 제일 많이 네, 갖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KB. 내친 김에 그것까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사실 그러다 보니까 큰 주인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관치하는 거예요. 정부가. 네네. 뭐 지난 정부, 지금 정부 할 거 없이 다 슬그머니 뒤로 은행장 갖다 앉히고. 그래서 이팔성 같은 사람이 돈 주고 MB한테 돈 주고 지주 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은산분리를 화끈하게 이게 못 푸는 이야기가 이유 중에 너무 나가네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관치의 욕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비판하는 쪽도 사실 있습니다. 네. 주인이 있으면 정부가 개입할 수가 없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계속 규제하다가 주인이 없을 때 정부가 이렇게 슬그머니 계속 개입하자. 뭐 관치하자. 그렇게 비판하는 쪽도 있는 거죠, 사실. 네. 어쨌든 뭐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는 이유가 네. 이제 뭐 소위 말한 재벌의 사금고화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뭐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싶은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동양증권 사태라고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네. 회사채요, 동양. 네, 이게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서 자기네 회사채를 팔아가지고 네.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손실을 소비자한테 떠넘긴 격이 돼버렸거든요. 망할 회사의 채권을 팔았으니까 쉽게 말해
곧 회사가 부도나는데 돈을 그걸 전혀 빌려주세요. 전혀 그걸 알리지 알리지 않고 않고 네. 숨기지 않고 숨겨서 네, 네, 알리지 않고. 그렇죠. 알리지 숨기고 않고. 채권 판매라는 건 돈을 빌려주세요라는 네. 뜻인데요. 그래서 네.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동양증권이 팔라고 하니까 동양증권이 뭐 사라 그러니 괜찮은가 보다 하고 투자했던 분들이 다 뭐 손실을 다 뒤집어 쓰게 되는 이런 사태가 생겼는데 그런 게 또 생길까봐 게다가 이게 만약에 은행이라면 더 피해가 커지는 거잖아요. 네. 은행은 유일한 합법적인 수신기관인 거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은산분리 규정 자체가 2차 산업혁명 시대, 뭐 3차 산업혁명 시대 이때 맞춰진 거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맞는 건가? 네. 라는 데는 좀 의문이 들어요. 네. 이게 예전에 이제 한창 금산분리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은산분리로 은산분리라고 하잖아요. 그 은행만 놓고 보니까 네. 아까 이제 동양그룹 사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동양그룹 사태는 사실 핵심은 동양종금증권 동양증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현대차증권, 뭐 하이투자증권, 심지어 이제 삼성증권까지도 물론 삼성증권은 최대 주주가 삼성생명이긴 합니다만 네. 제조업 계열을 둔 그 그룹사의 중에 일부 계열사들, 증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그들도 계열사 위주의 이제 채권을 많이들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같은 문제는 지금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산분리가 아니라 우리가 은산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조금 지금은 논외이긴 합니다만, 네. 형평성을 보면 크긴 합니다만, 다른 금산분리와 은산분리와 무슨 그런 거대한 차이가 있는 건지 이것도 네. 좀 의문이 드는 거죠. 은행은 가장 큰 게 수신금이 네, 있다라는 네. 거죠. 네. 예. 근데 지금 사실 요번에는 인산분리를 다 푼 게 아니라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서만 그쵸, 지금은 푸는 그래요. 거잖아요. 풀려면 사실 확실히 풀어야지 사실 문호가 개방이 되고 발전될 텐데 많은 그 제한을 뒀죠. 34%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들은 배제를 그것도 했거든요. 아니고, 예. 사실 이 와중에 누가 더 진다가 SK 그리고 네이버 정도 후보로 했는데 둘 다 안 하겠다라고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인석 기자 말은 풀어줘도 들어갈 기업이 많이 없다. 또 네. 이런 여기도 있고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야 뚝에다가 구멍이 하나 났는데 그 구멍이 결국에는 뚝을 무너뜨릴 거다라고 네.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는 지난 거고. 100년의 금융의 역사를 보면 예를 들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과의 네. 이런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늘 경제 위기의 그 단초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인들 기자 이야기했듯이 일단 인터넷 뱅크 풀어줘 보고 그것도 이제 어디까지 풀어줄 것이냐 이렇게 한번 해보는 시도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해보고 안 되면 다시 그렇죠. 묶고 물론 조심해야죠. 뚝이 넘쳐버리면 금융이라는 게 워낙 그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까지 그런데 이제 딱 동의를 하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인터넷 전문은행 다 좋습니다. 뭐 새로운 형태도 나와야 되고 네. 뭐 규제는 완화하는 게 좋기는 한데 과연 인터넷 전문은행이 혁신 성장을 야. 리드하고 있느냐? 3818님이 딱 그 이야기 하셨어요. 은산분리 완화하겠다는 규제개혁. 본디 인터넷은행의 출범은 중금리 대출로 중위 신용등급 대출자를 제도권으로 끌어안겠다는 취지였는데 제일금융권의 대출 가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렇죠. 취지와 안 맞죠. 아마 신용등급 한 5, 6등급, 7등급 정도 되시는 분들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가서 이제 신용대출 받으시려면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1에서 3등급자 고신용자 대출이 96%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이 쉽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지금 은행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혁신은 네. 뒤로 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고용 효과라도 그럼 크냐? 최근 1년간 6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에서 감소한 인력만 3,000명이 넘는데 네. 2개 인터넷 전문은행 임직원 수 다 합쳐봐야 900명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지점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점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서 여기서 줄어든 만큼 새로 생겼으니까 여기로 메꿔야지 이게 등가가 돼야 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애초에 논리라는 인터넷 거예요. 전문은행은 어차피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했던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기술 창출이나 사실 창출이죠. 지점에서 오프라인이 줄어드는 것과 이게 새로 생겨서 새로운 고용 창출이 되는 게 여기서 줄었다고 해서 이거 고용 창출 효과가 이걸 메꾸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효과가 제가 없다는 일례로 건 하나 말이 안 말씀드린 되는 거고, 거죠. 그렇죠. 어차피 인터넷 네. 전문은행을 고용 때문에 만든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첫 번째 목표는 그거였어요. 저신용자들에게 지금 이제 고금리 대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네. 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이라도 하라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대로 하고 있냐라는 오프라인 거죠. 지점 같은 거나 사람을 적게 쓰니까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세이브를 있으니까 시켜서. 더 싸게 대출해주면 어떨까 했는데 현실은 잘 안 되고 있다. 우선은 그것부터 네. 제대로 하도록 한 다음에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는 게 순서 아니었을까. 네. 근데 뭐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네. 또 은행 편든다고 말씀 모르겠지만 한 3, 4분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짧게만 얘기하자면, 그, 은행 입장에서 그냥 약간 뭐 변명이랄까, 이걸 하자면, 이게 뭔가 혁신을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이게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은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핀테크 산업 전체에서 보게 되면 네.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막는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뭐 정보나 빅데이터 활용 문제 등등등 때문에 그렇게 중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룸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네. 규제에 막혀 네. 있어서 뭐 클라우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것까지 이제 풀어주면 이제 혁신을 제대로 하는 건데 인터넷 전문을 해봤더니 혁신도 못하고 결국은 뭐 한 게 뭐 있어라고 하기에는 지금까지 그 앞에 앞단에서 너무나 규제가 많다는 거고 네. 지금 지금 그 규제 그 핀테크 산업 발전의 첫 번째 단추로 일단 은산분리를 꺼낸 거고 왜냐하면 가장 약간 이쪽에 손쉬운 카드가 되니까 네. 나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뭐 이렇게 은행 인터넷 전문이 뭐 한 거 있어라고 비판하기엔 좀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금융산업 경쟁은 괜찮습니다. 사실 그 가장 핵심이 서비스 좋고 그다음에 인터넷 IT거든요. 네.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게 규제라는 거고 한국에서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뭐 동남아 아니면 중동, 중남미 가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도 좀 허들을 좀 약간 완화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고용 문제 나왔지만 K뱅크나 카카오뱅크는 은행인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인력의 70%가 IT 인력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인력이 싶어요. 아니고요. ICT 네. 기업이라기 때문에 은행 기준을 하는 게 맞나. 또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일종의 특혜죠. 주면서 그 기술력이 확장되는가. 뭐 그런 거. 그렇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늘 말씀드리지만 자본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옛날처럼 증시나 이런 데서 이런 데를 통해서 저 돈을 조달하는 기능이 많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은행들이 지금 기업들이 삼성이나 현대나 큰 기업들이 지금 참여 안 한다고 그러죠. 은행 지분 인수해서 거기서 돈 좀 쉽게 꼬아볼까? 이런 생각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사내 같아요. 유보금이 네.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네, 물론 일부 기업이지만, 네, 그 사람들이 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제도긴 하지만 일부 풀어주는 건,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시도는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누가 마무리 말은 근본적인 얘기 들을까요? 네. 근본적인 고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것도 답은 없습니다. 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 취지, 저신용자 중금리 대출 확대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1금융권인 은행들에게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정부가 펀드 매칭을 좀 해주면서 네. 많이 늘리라고 했었고 또 저축은행도 많이 라이선스를 준 이유이기도 하고 이번에 전문은행을 만든 이유이기도 한데 사실 그게 당연한 시장 원리, 그러니까 저신용 고금리는 당연한 시장의 원리인데 그것을 거스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고민도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늘 투기 자본이 너무 많이 범람하고 있고, 네, 늘 대비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워낙 우리 산업 자체의 성장이 지금 더디다 보니까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수지의 뚝을 낮추는 작업이니까 조심스럽게.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리는 물 공급 좋아졌다 이러고 좋아하는 사이 어느 날 집중 오면 금융이 정말 무서운 존재거든요.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중앙일보 고란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